미국 경제가 올 1분기 2% 성장으로 반등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도 3.5% 급등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5%에서 올 1분기 2%로 개선됐으나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11.6% 급상승하는 바람에 PC 물가는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3.5%를 기록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 문턱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으나 에너지 가격 급상승으로 물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2%를 기록한 것으로 연방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 0.5%로 불경기 문턱까지 갔다가 올 1분기에는 2% 성장으로 반등한 겁니다. AI, 인공지능 붐을 겨냥한 기업들의 투자가 10% 안팎이나 급증한 덕분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경제 버팀목인 미국민 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1.9% 증가해서 올 1분기는 1.6% 증가로 약간 둔화됐습니다. 둘째,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상승이 불러온 물가도 대폭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민들이 미 전역에서 실제 지출한 PC 물가는 3월에 전년보다 3.5%나 급등한 것으로 연방상무부는 발표했습니다. 2월에는 2.8%였는데 한꺼번에 0.7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3월에 에너지 가격이 11.6%나 급상승했기 때문에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PC 물가도 급등한 겁니다. 게다가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다시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어 앞으로도 미국 물가를 크게 흔들리게 만들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스 해협 벼랑 끝 대치를 지속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자 국제유가는 영국산 브렌트유의 경우 한때 전쟁 후 최고가인 12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10달러대로 다시 진정됐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05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30일에 하루 만에 7센트 더 오른 4달러 3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은 결국 갤런당 6달러를 넘었고 하와이 5달러 64센트, 서부 워싱턴주 5달러 57센트, 오레건 5달러 15센트, 네바다 5달러 13센트로 고유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란 전쟁의 끝이 안 보이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5달러에서 110달러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4달러 23센트로 하루 만에 6센트 급등했고 서부 지역은 6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상태임을 알려왔다고 공개한 후 내부적으로는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봉쇄를 연장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9일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는 11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휴전에 돌입하며 85달러대로 급락했으나 종전 협상이 교착되면서 105달러 내지 110달러의 고유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에는 느림보 진정세를 보였던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상황 악화에는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AAA가 집계한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9일 전국 보통무연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4달러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4달러 17센트에서 하루 만에 6센트 급등한 것입니다. 일주일 전 4달러 2센트에서 가파른 급등세로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2달러 98센트였기 때문에 두 달 만에 1달러 25센트나 대폭 오른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올 한 해 기름값으로 가구당 74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계산돼 왔으나 고유가가 지속되면 1000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은 전국 평균 4달러 23센트보다 약 2달러나 비싼 6달러 고유가에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 29일 현재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주평균 휘발유 값은 5달러 98센트로 6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 하와이는 5달러 63센트, 서부 워싱턴주는 5달러 54센트, 네바다는 5달러 10센트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는 4달러 33센트, 메릴랜드는 4달러 19센트, 버지니아는 4달러 9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3연속으로 동결하고 5월 15일 의장직을 마쳐도 연준 이사로 계속 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8대4로 크게 분열된 사태가 34년 만에 처음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와 인상 요인으로 섞여 있어 잘해야 기준금리를 올해 내내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동결했으나 공개시장위원회 표결에서 8대4로 크게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져 향후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최근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겹쳐 있어 잘해야 올 한 해 내내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올 들어 1월과 3월에 이어 3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으나 표결 결과 8대4로 알려지면서 놀라움과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4명이나 한꺼번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1992년 10월 1일에 34년 만에 처음 벌어진 겁니다. 4명의 반대 의견 중에서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선호했고 클리블랜드, 미네아폴리스, 달라스 지역 연방은행장 3명은 동결에 찬성하면서도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반대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지역 연방은행장 3명은 미국이 현재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 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미의 관심사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15일 8년간의 의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2028년 1월 31일까지 연준 이사로 계속 재직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준 의장이 의장직을 마치고도 연준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1948년 이래 78년 만에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고용은 최근인 3월에 17만 8천 개 증가로 급속 개선됐으나 한 달씩 감소와 반등을 번갈아 기록하고 있어 고용 불안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다른 목표인 물가 2.0% 억제에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3월 CPI가 3.3%까지 급등해 있습니다. 고용이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반대로 인상해야 하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의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연준도 매번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해야 연준은 올 한 해 내내 기준금리를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17일과 7월 29일, 9월 16일, 10월 28일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 95%, 90%로 잡고 있으며 마지막 회의인 12월 9일 회의에서도 87.6%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를 둘러싼 창업자 간 갈등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영리 약속이 깨졌다며 공익훼손을 주장한 반면 샘 올트먼 측은 머스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AI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의 공익 책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를 둘러싼 창립자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재판을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기부와 공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첫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오픈 AI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모으고 기술적 기반을 공유했다며
오픈 AI가 본래 공익을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오픈 AI를 만든 배경 자체가 안전한 AI 개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와의 논쟁을 계기로 기업의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한 개방형 AI를 만들고자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픈 AI는 영리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머스크 측은 비영리 재단이 사실상 영리법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변질됐고 이는 설립 취지에 대한 배신이자 공익자산의 약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샘 올트먼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머스크 역시 초기부터 영리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또한 머스크가 약속한 투자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 오픈 AI가 외부 자금 유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고 현재의 사업 구조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 역시 이번 분쟁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 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경쟁 AI 기업을 설립한 이후 뒤늦게 소송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인공지능 개발의 방향성과 공익성, 그리고 기술 기업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 경영진 해임과 함께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득을 비영리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책임 여부 판단과 구제 조치 결정, 두 단계로 나눠 심리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 AI의 지배 구조와 AI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가 없어졌어도 월 보험료 급등이나 이용자 급감 등 큰 타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A 등록자들이 120만 명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310만 명이 등록했고 월 보험료의 2배 급등이 아니라 평균 $65 오른 것으로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가 지난 연말 종료된 후에 재연장되지 않고 있으나 우려보다 큰 혼란이나 타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MS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에 따르면 2026년도 ACA 건강보험 등록자들은 2,3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도보다 120만 명이 줄어든 것이지만 무보험자를 첫해 200만 명 이상 양산해낼 것이라는 CBO의 추산보다는 훨씬 덜 줄어든 겁니다. 특히 2026년도 ACA에 등록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정부 보조 없이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큰 타격을 입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S의 계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에 적용해 매달 인하받을 수 있는 APTC 정부 보조를 받는 비율은 2025년 92%에서 2026년에는 87%로 5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세제 혜택 후에 본인이 내는 월 프리미엄은 평균으로 2025년 113달러에서 2026년에는 178달러로 $65 늘어났습니다. 분명 본인 부담이 늘어났으나 보험업계나 정치권에서 경고했던 보험료 2배 이상 급등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 예산국은 정부 보조가 사라지면 첫 해에만 2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경고했는데 그보다 적은 120만 명이 ACA에 등록하지 않은 겁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정부 보조가 사라지면 월 프리미엄이 평균 114%,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경고했는데 실제 ACA 이용자들로 국한할 경우 한 달 평균 $65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보다는 덜한 타격을 가한 이유는 정부 보조가 두 가지인데 팬데믹으로 확장된 정부 보조만 없어졌을 뿐 대다수 ACA 이용자들이 받아온 기본 정부 보조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즉 종료된 확장 정부 보조는 연방 빈곤선의 400%인 개인 연소득 $63,000, 부부 $85,000, 4인 가정 $13만 이상의 중상층 또는 고소득층이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다수 ACA 등록자들은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로 기본 정부 보조는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 포기와 무보험자 전락, 월 프리미엄 급등과 같은 직격탄은 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미국 운전자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카풀 이용과 연료 절약 앱이 급증하고 한 번에 $10 정도만 넣는 소액주유나 혈장 판매 같은 부업까지 등장하며 연료비 절약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소비 행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카풀, 연료 전략 앱, 그리고 부수적 수입 활동까지 결합된 새로운 생활 방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풀 이용 증가입니다. 카풀 플랫폼 블라블라카는 최근 이용자가 약 15% 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장거리 이동 중심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출퇴근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 이동에서도 카풀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차량을 혼자 이용하기보다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앱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 비교 앱 게스버디는 다운로드가 453% 급증했고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사이드도 81% 증가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용 할인 앱 머드플랩 역시 95% 늘어나며 조금이라도 싸게 주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 번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10에서 $15 정도 소액만 넣고 자주 주유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기름이 바닥나지 않기를 바라며 최소한만 넣는다고 말할 정도로 주유가 부담스러운 소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식료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심지어 혈장 판매까지 하며 주유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유가 상승이 개인의 생활 방식과 소득 활동까지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유류세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운전자들이 비교적 빠르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대안이 제한적인 만큼 카풀이나 소액 주유, 부업 등을 통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자구책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 가운데 3분의 1이나 올 들어 1분기 석 달 동안 집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 동북부에는 내린 곳이 거의 없었고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집값 하락 도시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좀처럼 해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들 가운데 3분의 1에서 올 들어 1분기 석 달 동안 집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올 1분기 석 달 동안 주요 대도시 129곳 가운데 3분의 1인 39곳에서 집값이 내린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 동북부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한 도시들이 거의 드물었으나 플로리다와 텍사스 일부, 캘리포니아의 집값 하락 도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하락한 도시는 플로리다 포트마이어 지역으로 올 1분기 석 달 동안 전년보다 9%나 급락해 평균 $34만 1,250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도시들은 허리케인의 여파로 주택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집값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도인 어스틴은 7.2% 하락해 평균 집값이 $41만 8,700로 내려갔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은 2.2% 내려 $31만 2,500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0.3% 내렸으나 평균 주택가격이 아직도 $95만 8,300로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도 0.6% 하락했지만 평균 집값이 $88만 5,0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집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는 전년보다 7.2%나 급락했으나 평균 집값은 여전히 102만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은 1.4% 인하돼 6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버는 2.2% 내려 55만 7,5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부에서 애틀란타는 1.7% 인하돼 평균 36만 8,600달러의 집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 동북부 대도시들의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이 내린 도시는 매우 드문데 버지니아의 버지니아 비치 지역이 4.6% 인하돼 평균 31만 5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선 살리스베리에서 5.3% 내려 41만 달러의 집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한 전기 화물 트럭 테슬라 세미가 장기간 개발 지연 끝에 본격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장거리 주행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앞세워 화물 운송업계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와 물류비 하락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와 전력 수급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개발한 전기 화물 트럭 테슬라 세미가 약 9년간의 개발과 지연을 거쳐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공개 당시부터 장거리 전기 운송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겨냥해 주목받았지만 배터리 수급 문제와 생산 공정 난이도 등으로 출시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졌고 2022년 말 제한적 물량을 수작업 방식으로 출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양산 전환은 자동화 공정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해당 공장은 연간 최대 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기에는 제한된 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차 출시를 넘어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실제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행거리와 충전 효율 개선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약 800km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 37톤 적재 상태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1.2MW급 고속 충전을 통해 30분 만에 전체 주행 가능 거리의 약 60%에 해당하는 전력을 충전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약 29만 달러로 동급 전기 트럭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 트럭 대비 연료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총 소유 비용 기준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가격 변동성과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전력 공급 안정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산은 화물 운송업계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디젤 기반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전기 트럭이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될 경우 연료 비용 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송 단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유통 과정 전반의 효율화와 함께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간접적인 하향 압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력망 부담의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송에 필요한 초고속 충전 시설은 기존 승용 전기차 인프라와는 다른 수준의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장이 향후 시장 확산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겨냥한 공격과 테러 모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념 갈등 속에 극좌와 극우 모두에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격 수법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정부 기관과 공직자를 겨냥한 공격 및 테러 모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사건은 총 2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념별로 살펴보면 극좌 성향 사건이 10건, 극우 성향이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극좌 성향 공격이 극우보다 많았던 것은 약 20년 만으로 최근 사회 갈등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극좌 관련 사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돼 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격 방식에서도 특징적인 변화가 확인됩니다. 화염병 사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 최소 7건의 사건에서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작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상징성이 강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관저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샤피로 주지사의 가자 전쟁 관련 입장에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미네소타주에서 민주당 소속 주 의원과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 무장한 남성이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이었으며 용의자는 산탄총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평화적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민 정책과 가자지구 전쟁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주요 도시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에도 노킹스 운동과 같은 대규모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부 개인이나 집단이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극단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